1942년 여름, 히틀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전쟁을 계속하려면 석유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목표는 코카서스 유전. 그런데 그 길목에 한 도시가 있었죠. 스탈린그라드. 말 그대로 스탈린의 도시였습니다. 히틀러는 이 도시를 작전 목표에 추가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스탈린의 도시를 점령하고 싶었던 겁니다. 스탈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붙은 도시를 내줄 수는 없었죠. 그는 전군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라. 후퇴하는 자는 총살이다. 두 독재자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볼가 강변에 공업도시가 있었습니다. 50만 명이 일하고 살아가던 곳이었죠. 이 도시에서 200일간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200일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 지금 시작합니다.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 바르바로사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히틀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1942년 여름, 나치 독일은 심각한 연료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루마니아에서 받는 석유로는 도저히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히틀러가 눈독을 들인 곳이 바로 코카서스 지역의 유전이었습니다. 이 지역만 장악하면 독일의 전쟁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될 거라고 판단한 거죠. 처음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케이스 블루 작전이라고 불린 이 계획은 오직 코카서스 유전 점령에만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변덕스러운 히틀러가 또 다른 목표를 추가하게 됩니다. 바로 스탈린그라드였죠. 이 도시가 중요한 운송 중심지이자 랜드리스 체계의 핵심 거점이었거든요. 연합군의 지원 물자가 이란을 거쳐 소련으로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했으니까요. 스탈린그라드는 원래 차리치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볼가 강을 끼고 있는 이 도시에는 약 5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고 여러 공장과 제철소들이 있었죠. 히틀러는 남부군 집단을 둘로 나누는 결정을 내립니다. A군 집단은 코카서스로, B군 집단은 스탈린그라드로 진격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이렇게 병력을 분산시킨 게 나중에 독일에게 큰 재앙이 될 줄은 몰랐겠죠? 1942년 6월 28일 독일군의 새로운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130명의 추축국 병력이 동원됐는데 이 중 30명은 이탈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출신이었어요. 소련군은 또다시 완전히 기습을 당했습니다. 독일군은 빠른 속도로 소련 영토 깊숙이 진격했고 7월 중순까지 프리드리히 파울루스가 지휘하는 독일 육군이 스탈린그라드에 근접했죠. 더 놀라운 것은 독일군의 보급선이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보급선이 너무 길게 늘어지면서 일부 독일군 부대는 말고기를 먹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거든요. 게다가 파울루스의 부대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4분의 1이 티푸스와 이질 때문이었어요. 한편 스탈린은 히틀러의 의도를 간파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7월 27일부터 소련의 전차와 예비군이 물밀듯이 스탈린그라드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탈린은 악명 높은 227호 명령을 내립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라는 이 명령은 무어가 후퇴를 한 장교들에게 극형을 내리는 내용이었죠. 이는 소련군 내에 퍼지고 있던 패배주의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스탈린이 이런 강경책을 쓴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독일군에게 점령당한 지역의 소련 민간인들이 붉은 군대를 저주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군대가 도망쳐버렸다고 생각했던 거죠. 거의 한 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양측은 참호를 파고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민간인들도 무기 공장에서 비상근무를 하거나 방어공사에 동원됐죠. 8월 21일 새벽 독일군과 동맹군이 볼가 강을 건너면서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투 중 하나가 막을 올렸습니다. 먼저 전투의 서막을 알린 것은 공중에서였어요. 독일 공군 4함대가 8월 23일 스탈린그라드에 대규모 폭격을 가했습니다. 600대의 폭격기가 동원된 이 공습으로 4만 명에서 7만 5천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어요. 곧이어 독일군 선발대가 도시에 접근했지만 광적인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독일군은 북쪽 볼가 강변까지 진격했지만 곧바로 소련군에게 포위당하고 말았죠. 구스타프 안톤 폰 비어스 장군이 이끄는 독일군이 포위되자 헤르만 호트 장군이 4기갑군을 이끌고 남쪽에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이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어요. 8월 말 파울루스의 군이 북부 포위망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 일주일간의 참호전 끝에 동료 부대와 합류했습니다. 독일군의 방어선이 강화되면서 9월 초에는
나치가 스탈린그라드를 부분적으로 포위하게 됐어요. 소련의 미래 영웅 게오르기 주코프가 북쪽에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독일군 전선을 끊고 다시 한번 파시스트들을 포위하려고 했지만 독일군은 굳건히 버텼죠.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로 느리지만 꾸준한 진격을 계속했고 특히 29기갑사단은 9월 9일 굴볼가 강 남쪽 해안에 도달한 최초의 독일 부대가 되었어요. 소련 수비군은 62군과 64군으로 나뉘었습니다. 62군과 64군이 서로 단절되면서 볼가 강을 통해 공급되는 보급품에 의존해야 했어요. 격렬한 독일군 포격을 뚫고 들어오는 보급품 말이죠. 근접 전투는 소련군이 추축국과 맞서 싸우면서 치열한 시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방마다 집마다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며 잔혹한 새로운 국면을 열었어요. 독일군은 9월 13일 스탈린그라드 중심부에 도달했습니다. 독일 공군이 다시 한번 독일군 중포병과 함께 파그의 이중창을 연주하며 도시에 폭탄을 투하했죠. 소련군은 자체 대포와 카투샤로 반격했습니다. 육군의 돌격부대가 도시 깊숙이 진격하여 소련군을 거의 포위할 뻔했어요.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은 도심을 내려다보는 중요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 중심부로 진격하여 기차역을 점령했고 남쪽에서는 4군의 지원을 받으며 볼가강을 향해 맹렬히 진격했죠. 하지만 독일군에게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았어요. 소련군은 9월 16일 시내 중심부가 내려다 보이는 고지를 탈환했습니다. 공격 개시 당시 포위된 독일군을 훌륭하게 지휘했던 폰 비어스 장군은 독일군이 결국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어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건 50명의 소련군이 곡물 저장고를 요새화하여 독일군의 공세가 둔화되기 시작할 때 독일군을 막아낸 것이었습니다. 곡물 저장고에 있던 소수의 소련군은 독일군이 마침내 21일에 그들을 제거할 때까지 4일을 더 버텼어요.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소련군 부대가 파블로프의 집으로 알려지게 될 아파트 건물을 점령하고 요새화했거든요. 파블로프의 집은 12월까지 버텼습니다. 60일간의 포위 공격 중에 독일군은 9월 스탈린그라드의 약 3분의 1을 점령하고 산업 중심지로의 최후 진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소련군이 기대할 수 있는 지원군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의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파울루스는 산업지구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지원받은 소련군은 나치를 밀어냈고 10월 4일에 파울루스는 51군이 모든 공격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광범위한 사상자를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0월의 나머지 기간은 독일군과 소련군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독일군이 산업지구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고 진격을 시작하면서 독일군은 진격하는 매 순간과 독일 공군의 폭격으로 인해 값비싼 대가를 치렀어요. 전투에 쓴맛나는 결과 중 하나는 파괴의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의도치 않게 전투를 소련 수비수에게 약간 유리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요새를 쌓거나 움푹 들어간 건물과 잔해의 미로에 숨어 도시의 시체를 거의 연속적인 방어선과 함정으로 만들었어요. 산업지대를 통한 독일군의 진격은 11월까지 계속되며 소련군은 모든 단계에서 저항했습니다. 11일까지 소련군은 공장과 주택에 고립된 저항지역으로 밀려났어요. 독일군은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소련군이 수차례 격퇴한 공격은 결국 독일군에게 실패로 돌아가고 물자와 의지가 부족해지자 일주일 후 소련군은 해안선의 일부 구간만 점령하고 도시의 10%도 채 되지 않는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러시아군은 궁지에 몰렸지만 독일군은 너무 심하게 타격을 입었고 보급이 부족하여 공격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휴식 기간 동안 군에서만 사상자가 6만 명이 넘었거든요. 독일군과 포위된 러시아군은 모두 상처를 핥고 안정을 찾았어요. 어느 쪽도 다가올 엄청난 사건을 알지 못했습니다. 장군 겨울이 스탈린그라드를 맹렬한 눈보라로 덮고 주코프가 오랫동안 준비한 함정을 펼쳤죠. 소련군은 11월 19일 오후 3시에 우라누스 작전이라는 적절한 이름을 붙인 거대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10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한 10개의 소련군, 거의 1000대의 전차, 1000대가 넘는 비행기가 붉은 파도처럼 독일군을 덮쳤어요. 나치를 포위하고 탈출로를 차단하려고 했던 겁니다. 400km 전선에 대한 협공인 우라누스 작전은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전차를 위한 자연 냉각수 역할을 하여 더 열심히 더 멀리 진격할 수 있게 했어요. 소련군은 추축선을 찢어 독일군 남부 측면을 보호하는 4만 명의 루마니아 군대를 포위하여 전투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집계 공격을 밀어붙여 4군과 6군을 거의 완전히 포위했어요. 파울루스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최고 사령부는 6군에 공중으로 재보급하는 아이디어를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공군 참모총장 한스 예슈네크는
히틀러에게 하루에 500톤의 보급품을 군대에 공급할 것을 보장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파울루스는 700톤이 필요하다고 추정했고 독일 공군은 기껏해야 300톤 정도만 처리할 수 있다고 추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공군의 자신감에 현혹된 히틀러는 공중 보급을 승인했어요. 독일 공군은 중요한 탄약과 연료 비축량을 투하하기 시작했지만 독일군의 포위망이 좁아지면서 식량은 없었습니다. 절망적으로 빵 배급량이 줄어들었고 병사들은 말고기 잔치를 벌였죠. 후송을 기다리는 부상병들은 보급 활주로 옆에 얇은 텐트에 배치되었고 일반적인 겨울이 독일군에게 진군해왔습니다. 11월 26일 부상병들은 C자형으로 얼어 죽었어요. 파울루스는 독일군 총사령관 에리히 폰 만슈타인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파울루스는 히틀러가 행동의 자유에 대한 그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불평했죠. 만슈타인은 육군이 독일 공군 공중 보급을 생명선으로 삼아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곧 독일군이 굶주리고 소련군이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마무리하면서 잔혹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독일군의 포위망에 겨울이 본격적으로 찾아오면서 보급 상황이 절박해졌어요. 3,500명의 소련군 포로가 포위망 내에서 독일군에게 붙잡혀 있을 만큼 오래 살아남았지만 독일군이 모든 식량을 스스로 먹어야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모든 배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소련군은 잔해와 소변으로 오염된 눈을 녹여 물을 만들고 죽은 동료들을 잡아먹었어요. 독일 공군이 마침내 절실히 필요한 식량 공급을 시작했을 때 파울루스는 육군을 평가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로 진군한 30만 명 중 3만 4천 명이 12월 12일에 아직 살아있었거든요. 폰 만슈타인이 겨울 폭풍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파울루스를 돌파하여 스탈린그라드에 갇힌 독일군을 구출하려고 시도한 거죠. 파울루스는 히틀러에게 돌파 허가를 요청했지만 다시 거부당했어요. 폰 만슈타인은 스탈린그라드로 진군했고 일주일 후 도시에서 불과 48km 떨어진 곳에서 소련군에 의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무에 충실한 파울루스는 크리스마스가 스탈린그라드에 도착할 때까지 머물라는 총통의 명령을 계속 따랐어요. 장군 겨울은 크리스마스에 나치에게 특별 배달을 했습니다. 1300명이 대량으로 동상으로 사망했거든요. 소련군은 끊임없이 괴롭히는 공격과 정찰을 시작하면서 독일군은 얼어 죽거나 소련군에게 총격을 당했습니다. 새해는 독일군에게 새로운 비참함을 가져다 줄 뿐이었습니다. 병사들이 파괴된 거리를 돌아다니며 음식과 따뜻함을 찾았어요. 수천 명의 부상자가 보급품 부족으로 치료받지 못한 채 시달렸습니다. 소련군은 독일군에게 관대한 항복을 제안했고 파울루스에게 주코프 장군이나 장군 겨울의 손에 자신과 부하들이 확실히 죽지 않도록 구할 기회를 주었죠. 오만한 프로이센 장군은 거부했고 1월 6일 소련군은 새로운 공격을 시작하여 육군을 두 조각으로 나누었어요. 파울루스의 보급품 상황은 소련군의 공격으로 악화됐어요. 그의 병사들은 중요한 비행장을 포기해야 했고 독일 공군은 보급품 투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22일 소련군은 다시 항복을 요청했고 파울루스는 히틀러에게 그의 부하들에게 탄약도 식량도 없으며 그들을 지휘할 능력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2일 후 그는 18,000명의 부상자가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채 남았다고 보고하고 히틀러에게 자신의 부하들을 소련에 항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히틀러는 파울루스에게 마지막 한 명, 마지막 탄약통까지 자신의 위치를 지키라고 명령했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소련은 독일군이 공중 보급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비행장을 점령했습니다. 1월에만 10만 명의 남자가 죽고 두 군대는 북부와 남부 주머니로 나뉘어 통신수단이 없어 파울루스는 히틀러의 항복 금지 명령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매우 환영받지 못하는 놀라움을 받았어요. 히틀러가 직접 야전 원수로 승진시켰지만 명예 대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였습니다. 이전에 어떤 야전 원수도 항복하거나 생포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파울루스는 포로로 잡힌 최초의 독일 야전 원수가 되었어요. 백화점 지하에 주둔하고 있던 파울루스와 그의 본부 직원들은 갑자기 소련군에게 압도당했고 포로로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부 주머니는 파울루스의 포로라는 무게에 무너졌지만 북부는 다음날 간신히 버텼습니다. 북부 주머니 사령관인 칼 스트레커 장군은 모든 군대에 권한을 부여하는 일반 명령을 내렸고 2월 2일 항복했습니다. 육군은 공식적으로 게오르기 주코프에게 항복했지만 11,000명의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의 폐허에서 땅을 파는 싸움을 포기하기를 거부했어요. 이들은 소련의 보복을 두려워한 독일인들이었고 낮에는 폐허와 하수구에 숨어 밤에는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뒤졌습니다. 1943년 3월까지 소련군이 이 남은 독일군을 근절하고 스탈린그라드를 완전히 확보하는 데 걸렸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17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독일의 보호를 받던 소련 포로들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독일군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전투가 끝난 후 소련군의 포로로 잡힌 사람의 95%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는 피바다였고 인간의 삶과 비참함으로 인해 파괴의 엔진이 돌았어요. 그러나 소련군이 손톱으로 도시를 붙잡고 독일군을 밀어냈을 때 지상에 있던 사람들의 투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히틀러의 동진 계획은 완전히 좌절되었고 독일군은 이후 계속해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